아저씨,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아저씨, 여기요.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제발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장터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죠. 생선 파는 목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손수레 끄는 소리, 비 온 뒤에 흙냄새와 젖은 생선 냄새가 뒤섞인 5일장 한복판이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조용히, 천천히, 갈라진 바닥을 따라 번져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힐끔 한번 보고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어요. 에이, 그냥 술 취한 거겠지. 괜히 엮이면 귀찮다고. 피가 나는데도, 꼼짝도 않는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녀 하나가 달려왔어요. 장화를 신고 낡은 작업 조끼를 걸친 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무릎이 젖는 것도 모르고 노인의 어깨를 잡았죠. 아저씨, 정신 차려보세요. 저예요, 저. 조금만요. 소녀의 이름은 오수아였습니다. 17살이었어요. 매일 이 장터에 나왔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배가 고프든 감자 자루를 끌고 새벽부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루 2개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팔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사흘째 밀려 있었거든요. 이번 주 빚 이자도 내일까지였어요. 저 자루 2개가 팔려야 겨우 버틸 수 있었죠. 수아는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뼈만 남은 손, 낡은 점퍼, 흙이 묻은 신발. 행여자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감겨 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나가 아니었죠. 아저씨, 제가 업겠습니다. 병원까지만요. 딱 거기까지만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숨이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노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리를 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의 무게가 예상보다 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한 발 한 발. 장터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가다가 감자 자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군가의 발에 차여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돈통도 넘어져 동전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수아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고무 장화가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진흙이 튀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뛰었어요. 노인을 업은 채로 장터를 빠져나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번 돈도 내일 버틸 돈도 전부 노인의 응급비로 먼저 냈으니까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수아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도 조금 묻어 있었죠. 자기 것인지 노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걸이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것이었습니다. 낡고 얇은 줄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접수대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나머지 병원비는 이걸로 맡겨둘게요. 직원이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수아는 일어섰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빈손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죠. 그날 수아가 업은 노인이 누구인지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목걸이 안에 든 사진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목걸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도 도대체 저 노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왜 아무도 없는 장터 구석에 혼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낡은 목걸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흘 전의 이야기입니다. 할매, 나갔다 올게.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수아는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웅크려 자고 있었죠. 입을 벌리고 얕은 숨을 쉬면서 새벽 4시였어요.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수아는 작업 조끼를 걸치고 장화를 신었어요. 문을 조심히 닫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밖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어요. 비포장길, 가로등 하나 없는 논두렁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걸었죠. 발밑에 돌멩이가 채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밭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저렸습니다. 11월의 새벽은 날이 서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수아는 쪼그려 앉아 호미를 들었습니다. 흙을 팠어요. 감자가 나왔습니다. 주먹만한 것, 달걀만한 것, 크고 작은 것들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이 얇았거든요. 작년 겨울에 샀던 것인데 한쪽 손가락 끝이 뚫려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 바구니가 찼어요. 수아는 허리를 폈죠.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오수아 씨 맞습니까? 예. 김신의 대부업입니다. 이번 달 이자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댁 보증인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못 기다립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귀를 때렸어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잠옷바람으로 눈이 풀린 채였습니다. 우리 딸 왔어? 수아가 멈췄어요. 할머니의 딸은 수아 어머니였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할매. 나예요.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데려다 앉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약통을 열었죠. 오늘 먹어야 할 약이 2 알 남아 있었어요. 내일 치가 없었습니다. 모레도 없었죠. 약 1통에 4만 원이었어요. 지금 수아의 지갑에는 3,200원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를 들었습니다. 쌀이 바닥을 긁을 정도만 남아 있었죠. 물을 더 넣어 끓였어요. 죽에 가깝게 됐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거 수아가 해줬어? 예. 잘했네. 그 말 한마디에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찬물인데도 손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감각이 없었던 거였죠. 오늘 장터에 나가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박 씨가 또 트집을 잡진 않을까요? 이동철이 또 나타나진 않을까요? 손이 축축했습니다. 물을 다 닦지도 않고 손을 내려다 봤어요. 빨간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미에 긁힌 자국이었어요. 언제 긁혔는지 몰랐죠. 수아는 작업 조끼를 다시 걸쳤습니다. 감자 자루를 들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어요.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출 수 있는 날이 수아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감자 있어요. 싱싱한 감자요. 오늘 새벽에 캔 거예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옆 자판 생선을 집어들고 흥정하느라 바빴어요. 수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터 구석 3평짜리 자리였어요. 매일 나오는 자리였죠.
감자 트레이 2개를 앞에 놨습니다. 종이에 가격을 썼어요. 한 봉지에 3,000원. 오전 내내 2봉지를 팔았습니다. 6,000원이었어요. 약값에도 한참 모자랐죠. 그때 박 씨가 왔습니다. 맞은편 채소 가게 주인이었어요. 이 장터에서 15년째 장사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팔이 굵었어요. 야, 너 또 여기야? 예, 박 아줌마. 여기 내 구역이라고 몇 번을 말해. 저리로 가. 여기는 구역 정해진 데 없잖아요. 뭐?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수아 앞에 멈춰섰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었어요. 감자 트레이를 옆으로 쳤습니다. 감자들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떤 건 지나가는 사람 발에 밟혔죠. 수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감자를 주었습니다. 흙이 묻은 것, 찌그러진 것.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더럽게 굴지 말고 빨리 치워. 박 씨가 발로 하나를 더 밀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이동철이 나타났어요. 35살,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몇 마지기 가진 덕에 동네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걸어왔죠. 오늘도 나왔네. 예. 감자 얼마야?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이동철이 봉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봤어요. 이게 3,000원이라고? 비싸다. 제 값이에요. 이동철이 웃었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어요. 봉지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 수아가 일어섰어요.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동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 감자 가져가시면 돈 내셔야 해요. 야, 나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래도요. 이동철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수아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내려다봤죠. 2번 말하게 하지 마. 수아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그래도 돈통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동철이 돈통을 낚아챘어요. 안에 있던 6,000원을 꺼냈습니다. 수아를 향해 빈 통을 던졌죠. 바닥에 부딪혀 굴렀어요. 이자로 받는다. 이자로. 이동철이 돌아섰습니다. 유유히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했죠. 수아는 바닥에 앉아 빈 통을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켰어요.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오늘도 할머니 약을 못 사겠구나. 손이 무릎 위에 놓였어요.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터 한복판에서 수아 혼자였죠. 그날 이동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소녀 앞에서 뽐내는 이 순간이 훗날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과 플라스틱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깔렸죠. 수아는 접수대 앞에 서 있었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의사들이 바빴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운 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보호자 되세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연락처는요? 가져가세요? 모릅니다. 직원이 수아를 봤어요. 장화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 조끼는 낡았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일단 선결제 먼저 하셔야 해요. 얼마예요? 응급처치 기준으로 20만 원 선불입니다. 수아는 지갑을 꺼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직원 앞에서 한 장 한 장 꺼냈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전부 펼쳐도 14만 원이었어요. 6만 원이 부족한데요. 예.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아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이 몇 개 나왔어요. 합쳐봤자 1,200원이었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것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얇은 줄에 달린 작은 펜던트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에서 뗀 적이 없었던 것이었죠. 접수대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맡겨도 될까요? 이건 담보 물품이라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병원비 마련하면 바로 찾아갈게요. 규정상 며칠만요. 며칠만 맡아주세요. 직원이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아를 봤어요. 한참이었죠. 이름 적어두세요. 직원이 메모지를 밀었습니다. 수아는 볼펜을 들었어요. 오수아라고 썼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목걸이가 접수대 서랍 안으로 들어갔어요.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차가운 플라스틱에 닿았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진탕 소견은 없고요. 저혈압 쇼크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보호자 연락 되셨어요? 아직요. 의사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병원 문을 밀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빈손이었죠. 감자도 없고 돈도 없고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발이 느려졌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 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에 들어간 목걸이의 펜던트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접혀 들어가 있었죠. 수아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할매, 대답이 없었죠. 불을 켰어요. 할머니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서 꺼낸 것이었죠. 할매, 그거 조심해요. 이 사람이 왔네. 할머니가 수아를 봤어요. 눈이 맑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어요. 저예요, 할매. 수아예요. 수아? 예. 수아가 누구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수아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웃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습니다. 저예요, 할매. 손녀요. 아, 손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눈은 여전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액자에 다시 끼웠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혔죠. 이불을 다리 위에 걸쳐드렸어요. 밥 먹을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었어요.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최대한 늘려야 했으니까요. 약한 불에 올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할머니 목, 수아 목. 반찬은 묵은지 한 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약통을 열었어요. 오늘 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없었죠. 할매, 밥 먹어요. 응.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떴어요. 조금 흘렸죠. 수아가 조용히 닦아드렸습니다. 수아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번 돈이 없었습니다. 내일 장이 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밥을 다 드셨어요. 맛있었어. 다행이에요, 할매. 수아는 안 먹어?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전기세 때문이었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밥상을 치웠습니다. 수아 몫의 밥을 랩에 싸뒀어요. 내일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얼룩이 3개 있었습니다. 비가 셀 때마다 생긴 것들이었어요. 목이 허전했습니다. 손이 목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날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수아 목에 걸어줬어요.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왜요? 그냥 엄마 말 들어. 왜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으니까요. 수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창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내일 또 가야죠. 감자 자루를 들고 그 시장 바닥으로. 수아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수아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장터에 나왔어요. 감자 자루는 어제보다 작았습니다. 새벽에 캔 것이 전부였죠. 자리를 폈어요. 트레이에 감자를 올렸습니다. 어제 쏟아진 것들을 주워 씻은 것들도 섞었어요. 모양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힐끔 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오전 2시간 동안 한 봉지도 팔지 못했어요. 그때 이동철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뒤에 동네 친구 2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또 나왔어? 예.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며? 예. 자기 돈으로 남병원비까지 냈다고? 미친 거 아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가 장터에 퍼졌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감자 트레이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죠. 멈추지 않았어요. 이동철이 트레이 앞에 섰습니다. 발끝으로 트레이 모서리를 건드렸어요. 이거 얼마야 또? 3,000원이요. 이동철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더니 트레이를 발로 밀었습니다. 3개 밀었어요. 트레이가 넘어졌죠. 감자가 사방으로 굴렀습니다. 수아가 잡으려고 몸을 틀었어요. 그 순간 이동철이 어깨를 밀었습니다. 옆으로 튕겼죠. 가판대 기둥에 부딪혔어요. 어깨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한쪽 손으로 기둥을 잡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죠. 야, 조심 좀 해. 혼자 넘어지고 있네. 이동철이 웃었어요.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봤어요. 박 씨도 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오히려 시선을 돌렸어요.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수아는 기둥을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죠. 숨을 들이켰어요. 이동철이 발 아래 굴러온 감자를 발로 밟았습니다. 으깨졌어요. 하얀 속살이 흙에 섞였죠. 내일도 나오게? 예. 또 나오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동철이 돌아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꿇었어요. 감자를 주었습니다. 1개, 2개, 3개. 흙이 묻은 것, 부서진 것,
멀쩡한 것, 전부 다 주었어요. 어깨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팔을 올리면 당겼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발이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 커피 자판기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수아 쪽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아는 다시 감자를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 시골 장터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 최 부장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로 이틀째 이곳에 나와 있었던 거였죠. 목걸이 안에 사진 한 장이 이미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감자를 트레이에 다시 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아팠죠. 그래도 트레이를 다시 세웠습니다. 내일도 올 거였습니다. 그것만은 이동철도 막지 못했으니까요. 강상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52층짜리 빌딩이었어요. 꼭대기층이 회장실이었죠. 강태준은 그날 오후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였어요. 의사는 2주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두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결제 대기 중인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뻗지 않았어요.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것이었죠. 접수대 직원이 전달해온 물건이었어요. 얇은 줄에 달린 작은 타원형 펜던트. 낡았습니다. 줄이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담보로 맡겨진 물건이 맞습니까? 예, 회장님. 병원비 나머지를 낸다고 했답니다. 누가? 17살 소녀입니다. 오수아라고 접수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회장은 펜던트를 손에 들었어요. 가볍고 작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펜던트 뚜껑을 건드렸어요. 열렸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얇은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죠. 펼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어요. 인화지가 얇아서 거의 투명했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4~5살쯤 됐을 것 같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웃고 있었죠. 작은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굳었죠. 회장님, 최 부장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턱 근육이 조였다 풀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이 아이 이름이.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예, 이 아이가 누군지 알아봐라. 최 부장이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배경은 어느 집 마당이었죠. 오래된 사진이라 세부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로로 조사할까요? 조용히. 예. 아무도 모르게. 최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수아 본인은요? 건드리지 마라. 예, 회장님. 일단 지켜봐. 방이 조용해졌어요. 도시의 소음이 유리창 너머에서만 들렸습니다. 회장은 다시 사진을 들었어요. 그 아이의 눈이 누군가와 닮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누군가와. 15년 전이었어요. 납치 사건. 끝내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펜던트 안에 다시 접어 넣었어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놨죠. 병원비 처리해라. 예. 목걸이는 내가 갖는다. 예, 회장님.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시골 오일장에서 감자를 팔던 소녀가 있었죠.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그 숫자가 입안에서 굴렀어요.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방이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류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 해가 기울었습니다. 회장실이 어두워졌어요. 불을 켜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회장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수아가 분명히 잠그고 나갔던 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할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을 봤어요. 이불이 걷혀 있었죠. 반찬통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장실을 열었습니다. 없었어요. 창고를 열었어요.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죠. 골목을 봤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골목으로 뛰쳐나갔죠. 박 아줌마, 우리 할매 못 봤어요? 몰라. 언제부터 못 보셨어요? 바빠. 박 씨가 등을 돌렸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못 보셨어요? 치매 있으신 분이요. 나도 몰라요. 낮에 나가시는 거 봤는데. 어느 쪽으로요? 글쎄. 수아는 뛰었습니다. 장터 쪽으로 먼저 뛰었어요. 장터는 파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요. 논두렁 쪽이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그늘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동철이 있었어요. 골목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다녀? 우리 할매 못 봤어요? 이동철이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던데. 수아가 그쪽으로 뛰었어요. 이동철이 뒤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듣지 못했죠. 5분을 뛰었어요. 논두렁 끝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들판이었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어요. 이동철이 반대 방향을 알려준 거였습니다. 수아는 다시 뛰었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숨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장화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마을 구석구석을 뛰었습니다. 폐가 앞도 봤어요. 저수지 둑도 봤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어요. 저수지 물이 검게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다가 멈췄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죠.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어르신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귤을 까줬는지 귤 한쪽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할매.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아 왔어? 이번엔 이름을 알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문틀을 잡았죠.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말했어요. 아까 혼자 오셔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같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할매. 응, 가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머니 걸음이 느렸습니다. 수아가 맞춰 걸었죠. 이동철이 골목 앞에 여전히 서 있었어요. 수아를 보고 웃었습니다. 찾았어?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지나쳤습니다. 이동철이 뒤에서 말했어요. 다음엔 더 멀리 보내줄게.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났어요. 뉴스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댔어요. 내일은 자물쇠를 바꿔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바꿔야 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장터를 안 나갈 수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아는 남은 감자를 팔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5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박 씨가 왔어요. 뒷골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따라와. 수아가 따라갔습니다. 쌓인 나무 상자 옆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죠. 지난달에 내가 너한테 감자 맡긴 거 있잖아. 예. 그거 5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짜리요? 그래. 내가 팔아달라고 했잖아. 그 돈 내놔. 수아는 멈췄어요. 지난달에 박 씨 감자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맡긴 건 3킬로짜리 한 봉지였고 2만 원이 전부였어요. 박 씨가 직접 가져갔다고 했거든요. 아줌마, 그 돈은 아줌마가 직접 가져가셨잖아요. 내가 언제? 지난달 15일이요. 야, 나 기억 안 나. 저는 분명히 드렸어요. 박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이 장터에서 더는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5만 원이 없었어요. 오늘 번 돈 전부가 5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미 박 씨가 요구하는 돈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약값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아줌마, 그 돈은 제 약값이에요. 몰라. 내 돈 내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못 기다려. 지금 당장. 박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아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빨리 안 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을 꺼냈어요. 5만 원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건네야 했어요. 이 돈을 건네면 오늘 이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없었어요. 박 씨가 낚아챘습니다. 수아 손에서 빠르게 빼갔어요. 돈을 세지도 않고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앞으로 자릿세도 내. 자릿세요? 그래. 한 달에 3만 원. 저기는 공용 자리잖아요. 내가 정하면 정해지는 거야. 박 씨가 돌아섰어요. 골목을 나갔습니다. 뒤뚱거리며 유유히 걸어갔어요. 수아는 빈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까지 돈이 있었던 손이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수아와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이 장터에 나와 있었어요. 수아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전부 보고 있었죠. 어제는 이동철이 어깨를 미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은 박 씨가 돈을 빼앗는 것도 봤어요. 최 부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봤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아는 골목에서 나왔어요. 자판대로 돌아갔습니다. 감자 트레이 앞에 앉았죠.
이동철이 저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봤어요. 봤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이동철이 트레이 앞에 섰어요. 박 씨한테 또 뜯겼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맨날 이러고 살아? 그냥 이 동네 떠나면 되잖아. 상관없어요. 할망구 데리고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 왜 여기서 맨날 이 짓을 해?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동철을 봤어요. 저 여기서 납니다. 뭐?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의 자리는. 수아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이동철이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먼저 걸어갔어요. 수아는 트레이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오늘 할머니 약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마지막 봉지가 팔렸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손에 동전이 쥐어졌죠. 일어섰습니다. 자루를 들었어요. 빈 자루였습니다. 가벼웠죠. 오늘도 끝났어요. 내일 또 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수아가 알고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할머니가 잠든 뒤였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수아는 선반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살 돈이 없어서 대신 선반을 밀어 할머니 방문을 막아두려 했거든요. 선반을 당기다가 뒤에서 뭔가가 굴러 나왔어요. 상자였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죠. 수아는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어요.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헝겊 한 장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드러냈죠. 봉투 하나,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것이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코팅된 직사각형 카드였어요. 사원증이었습니다. 줄이 달려 있었어요. 카드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정면을 보고 있었죠. 수아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손이 굳었어요. 강상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재벌 그룹이었죠. 어머니가 강상그룹에서 일했던 거였어요. 수아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일했다고만 했거든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수아야. 수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는 거겠지. 미안하다. 내가 알면 위험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강상그룹 기억하지 마. 그 사람들 기억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목걸이 절대로 열지 말고. 제발. 거기서 글씨가 끊겼어요. 더 없었습니다. 수아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완전히 고요했죠. 강상그룹, 목걸이, 위험하다는 말. 세 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목걸이는 지금 병원 접수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 손에 넘어간 것이었죠. 수아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원증을 상자 안에 내려놨어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잠결에 켜놓은 거였죠. 수아는 상자를 선반 뒤로 밀어 넣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수아는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강상그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위험하다고 했던 걸까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할머니 방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둠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허전했어요. 목걸이가 없는 자리가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수아가 감자를 캐러 나가려고 장화를 신는데 마당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2명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오수아 시댁이죠? 예. 대부업 김씨네에서 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빚쟁이였습니다. 이자 4개월치 미납이에요. 오늘 전액 납부 안 되면 보증인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보증인이요? 할머니 되시죠? 할머니 명의 집이잖아요.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이 할머니 명의인 건 알았어요. 할머니가 보증인인 건 어머니가 빌릴 때 서명을 받았던 거였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수아가 이어받은 빚이었습니다. 얼마예요? 원금이자 포함해서 23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돈이 없어요. 그럼 집에서 나오셔야죠. 남자가 한 발 앞으로 왔습니다. 수아가 문틀을 잡았어요. 두 팔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세요. 비키세요. 할머니 계세요. 치매 있으세요. 못 들어오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집행이에요. 그래도 못 들어오세요. 남자가 수아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비키면 할머니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못 비켜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뒤에 있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그때는 법원 집행관이 와요. 그러면 저희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봉투를 수아 손에 쥐어줬어요. 수아는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나갔어요. 그때 이동철이 담장 밖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어요. 밤에 기대어 구경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230만 원이라고?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 내놓아. 너네 거 아니잖아 어차피. 수아는 마당 문을 닫았습니다. 이동철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문 안에 기댔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방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눈이 반쯤 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매. 응.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방문을 닫았어요. 부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폈어요. 서류가 2장이었습니다. 일주일. 230만 원. 수아가 장터에서 하루 버는 돈이 잘해야 5만 원이었어요. 일주일이면 최대 35만 원이었습니다. 230만 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수아는 서류를 접었어요. 부엌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찬물이었습니다. 손이 얼얼했죠. 장화를 다시 신었어요. 감자 자루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이동철은 이미 없었습니다. 수아는 밭으로 걸어갔어요. 발밑에 흙이 밟혔습니다. 바람이 뒤통수를 때렸어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강민혁은 그날 오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어요. 강태준 회장이
외부 인물을 조용히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민혁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장짜리였어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오수아, 17살, 시골 5일장 행상, 어머니 이름, 서은이. 강민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은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 출처 확인됐습니까?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고 최 부장만 알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회장님이 보관 중이십니다. 사진은 분석 의뢰를 넣었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펜을 내려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어요. 아버지 건강 상태는 퇴원 후 정상 복귀하셨습니다. 이사회 일정은 다음 달 셋째 주입니다. 강민혁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죠. 그 아이. 예. 조용히 처리해.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직원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모르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강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돈 주면 됩니다. 그 나이 아이가 돈 앞에 버티겠습니까? 그래도 거부하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씨를 말하듯 말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서은이가 15년 전에 왜 도망쳤는지 강민혁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알게 된 것을 막으려 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어머니 짐을 들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목걸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버지가 이미 봤을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움직여요. 예. 그리고 강민혁이 창에서 손을 뗐어요. 최 부장 움직임도 파악해 두세요.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을 나갔어요.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강민혁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서 차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죠. 개미처럼 보였어요. 15년 전 그 일은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목걸이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강민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수아. 그 아이가 스스로 이 동네를 떠나줘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민혁은 항상 깔끔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장터가 슬슬 파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짐을 거두기 시작했죠. 수아는 남은 감자 3봉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왔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달랐어요. 말끔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죠. 오수아 씨죠? 예. 잠깐 시간 될까요? 수아는 남자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죠.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트레이 위에 올려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열어보세요. 수아는 봉투를 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수아가 남자를 봤습니다. 왜요? 이 동네 떠나시면 드리는 겁니다. 조용한 말이었어요. 장터 소음 속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제가 떠나야 해요?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아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약도 몇 달치 살 수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냐고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예. 저 안 가요. 남자가 멈췄어요. 300만 원이에요. 알아요. 이 동네에서 이 돈 구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알아요. 수아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남자 손에 돌려줬어요. 저 여기서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어요. 남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잠시 수아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금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트레이를 봤어요. 감자 3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누가 보낸 걸까요? 왜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병원에 갔던 일과 관계가 있는 건지, 어머니 사원증과 관계가 있는 건지, 머릿속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봉투가 거부된 것도 봤죠. 봉투가 돌아간 것도 봤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거부했습니다. 움직임 속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실에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직접 내려간다. 최 부장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장터 입구 쪽을 봤어요. 수아가 감자 자루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 아이는 300만 원도 거절했습니다. 무서운 아이였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이거나. 최 부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회장이 직접 옵니다. 그때까지 저 아이가 무사해야 했어요. 그게 오늘 최 부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눕히고 약을 드렸어요. 오늘 간신히 구한 약이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남는 거라며 건네준 것이었죠. 설거지를 마쳤어요.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마당 문 밖에 차가 있었어요. 골목에 세워진 차였습니다. 아까는 없었던 거였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2대였어요. 까만 차였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각도로 세워져 있었죠.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시동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비어 있지 않았어요. 수아는 마당 문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문틀을 잡았어요. 차를 봤습니다. 앞차 조수석에 사람이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뒤 차에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켰어요. 내쉬었습니다. 오늘 봉투를 거절한 것 때문일까요? 300만 원을 돌려보낸 것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부른 걸까요? 할머니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수아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섰죠. 차가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수아도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차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지지도 않았어요. 2시간이 됐습니다. 차는 그대로였어요. 새벽 1시가 됐을 때 수아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를 내리고 차 쪽을 봤습니다. 졸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앞차 시동이 걸렸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죠. 뒷차도 따라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었죠. 집안에서 할머니 숨소리가 들렸어요. 얕은 숨이었습니다. 고른 숨이었죠. 자고 있었어요. 수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길게. 무서웠어요. 몸이 알고 있었죠.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망치면 안 됐어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이 집이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수아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동이 텄어요. 수아는 그때서야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오늘도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감자를 캐야 했어요. 할머니를 챙겨야 했죠. 그게 오늘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밤새 마당을 지킨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아가 장터로 가던 길이었어요. 병원 앞을 지나쳤죠.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직 찾으러 오지 못한 것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로 갔어요. 저 지난번에 목걸이 맡긴 사람인데요. 잠깐만요. 직원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들었어요. 목걸이는 병원비 처리되면서 반환됐습니다. 병원비가 처리됐어요? 예. 전액 납부됐습니다. 제가 낸 게 아닌데요. 다른 분이 처리하셨습니다. 목걸이는 그분이 보관하고 계세요. 수아는 말을 잃었어요. 누가 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목걸이는요?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셨는데 직접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수아가 번호를 받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렸습니다. 오수아 씨죠? 낮은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예. 누구세요? 병원에 계십니까? 예.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5분이 지났어요. 복도 끝에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수아는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날 장터에서 쓰러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점퍼 차림이 아니었죠. 단정한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달랐어요. 허리가 곧게 섰고 발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인이 앞에 멈췄습니다. 수아를 봤어요. 한참 봤죠.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예. 그날 업어준 사람이 당신이죠. 예.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에 뭔가 있었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수아 어머니 것이었어요. 이게 당신 거죠? 예. 돌려주러 왔습니다. 수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목걸이가 손 위에 놓였습니다. 얇은 줄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 강태준입니다. 수아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강상그룹.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원증과 겹쳤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조여들었어요. 목걸이 안에 든 것. 회장이 말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열어본 적 없습니까? 어머니가 열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아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꼈어요. 어머니 성함이 서은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공간만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죠. 수아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야 할 게 너무 많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무슨 연락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죠.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 안에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것이 이제 체온에 데워지고 있었죠. 펜던트를 봤습니다. 열어본 적 없는 펜던트였어요. 어머니가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펜던트 위에 올라갔어요.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들어야 했어요. 수아는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늘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감자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목이 따뜻해졌어요. 강상그룹 본사 지하 2층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존재를 모르는 방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열쇠를 갖고 있는 곳이었죠. 최 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치합니까? 예. 회장님과 오수아의 DNA가 부녀 관계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은이는 당시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납치 사건 당일 서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퇴근 기록이 찍혀 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데리고 나간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회장님. 최 부장이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서은이가 도망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서류를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갔죠.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했습니다. 누가? 당시 회장님 측근이었던 인물들입니다. 3명 중 2명이 이미 사망했고 1명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진술을 받았어요. 회장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손을 테이블에 짚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납치 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재산 상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서자가 아니었어요. 적출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서은이는 그것을 알았던 거였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쳤던 거였어요. 민혁이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개입됐습니까? 최 부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당시 강민혁 씨는 27살이었습니다.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턱 근육이 조였습니다. 지금은 최근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수아 씨에게 봉투를 보낸 것이 강민혁 씨 측 인물이었습니다. 어젯밤 집 앞 차량도 같은 측입니다. 회장이 눈을 떴어요. 아이한테 손댔습니까? 아직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아직? 예. 회장이 똑바로 섰어요.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사회 일정 앞당겨요. 어느 정도로요? 이번 주 안으로. 회장님, 그러면 안건 준비가. 내가 안건입니다. 최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예. 오늘 중으로 직접 만납니다. 내가 내려갑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조용히. 수행 최소화. 예, 회장님.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테이블 위 서류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은이가 젊은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15년이었어요.
아이가 시골 장터에서 감자를 팔며 살아온 15년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해야 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들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DNA 분석 보고서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줄이 형광등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그날은 빚쟁이들이 다시 온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됐거든요. 오전 11시였어요. 수아는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감자를 팔고 있었죠. 어제와 같은 자리였어요. 오늘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빚쟁이 2명이 장터 입구에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난번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수아는 봤습니다. 일어서려다 멈췄어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가 막혔어요. 검은 차가 들어섰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4대. 계속 들어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차들이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줄지어 섰죠. 범퍼가 맞닿을 정도로 붙었어요. 장터가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흥정하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손술의 소리도 멈췄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1명, 2명, 계속 내렸습니다. 줄을 섰어요. 장터 입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섰죠. 표정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박씨가 굳었어요. 이동철이 골목 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빚쟁이 2명이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안쪽으로 모였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벤츠 아니야?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차가 몇 댄데? 수아는 서 있었습니다. 감자 트레이 뒤에서 일어선 채였어요. 차들을 봤습니다. 정장 남자들을 봤어요. 최 부장이 걸어왔습니다. 수아 앞에 섰어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수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트레이를 봤어요. 남은 감자가 2봉지 있었습니다. 이거 먼저 팔아야 해요. 최 부장이 멈췄어요. 예. 감자 2봉지 남았어요. 팔고 갈게요. 최 부장이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다시 앉았어요. 트레이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감자 있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최 부장이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벤츠가 입구를 막고 있었죠. 그 앞에서 17살 소녀가 감자를 팔고 있었어요. 최 부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봉지 2개를 다 샀어요. 수아가 돈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어요. 일어섰습니다. 트레이를 뒤집어 접었어요. 감자 자루를 옆에 세웠죠. 다 팔았어요. 가시죠. 수아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를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이 양옆에서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박씨가 봤습니다. 이동철이 봤어요. 빚쟁이들이 봤습니다. 수아는 앞만 봤어요. 장화가 바닥을 밟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예전과 같은 걸음이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 장터 입구를 막은 벤츠 행렬뿐이었죠. 강태준 회장이 장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 장터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새였죠. 사람들이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회장이 걸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를 걸었어요. 천천히 멈추지 않고. 박씨가 굳었습니다. 가판대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회장 얼굴을 알아봤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어요. 이동철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담장에 기대어 있었는데 어느새 사람들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달랐죠. 회장이 멈췄어요. 박씨 가판대 앞이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박씨요? 박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수와 씨감자 트레이를 발로 찬 게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박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최 부장을 봤어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 정지 절차 시작하세요. 예. 박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요, 잠깐.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이동철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철이 뒷걸음질 쳤어요. 군중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동철이 드러났어요. 이동철 씨.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동철이 굳었어요. 오수아 씨 돈을 빼앗은 것, 어깨를 민 것, 방향을 일부러 잘못 알려준 것. 저는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동철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그 잘난 척하던 턱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회장이 돌아섰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한 발 뒤에 서 있었어요. 장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 조끼를 입은 채였죠. 회장이 말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수아가 박씨를 봤습니다. 이동철을 봤어요. 빚쟁이들을 봤습니다. 없어요. 말이 짧았습니다. 담담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따라 걸었습니다. 장터를 가로질렀어요. 양옆에서 사람들이 봤죠. 그 길을, 매일 감자 자루를 들고 다니던 그 길을, 오늘은 재벌 회장 옆에서 걸었습니다. 발밑에 감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동철이 밟아 으깨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씨 가게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이동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죠. 수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예정보다 열흘 앞당긴 날이었어요.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으니까요. 회장이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강민혁은 테이블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죠.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15년 전 납치 사건입니다. 강민혁의 손가락이 굳었어요.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외부 소행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이사들에게 한 장씩 돌아갔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인물의 진술서입니다. 공증된 것이에요. 3명 중 살아있는 한 명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사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어요. 강민혁은 받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민혁 씨, 회장이 불렀어요. 강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방안이 완전히 멈췄어요. 이사들이 강민혁을 봤습니다. 강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강민혁이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잿빛으로 깔려 있었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면 이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유였습니까? 저는 이 그룹을 지킨 겁니다.
아이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요. 강민혁이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회장을 봤습니다. 서은이는 도망치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골 장터에서 감자를 팔며 컸어요. 빚을 지고 할머니 약값을 못 내고 매일 맞으면서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끝 부분에서였어요. 그게 그룹을 지킨 겁니까? 강민혁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이 문을 열었어요.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강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앉아요. 강민혁이 굳었어요.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고소인입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이사들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강민혁이 수갑을 찼습니다.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서류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어요. 회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은이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모두가 알았어요. 그 여자가 왜 죽었는지도, 그리고 그 딸이 왜 시골 장터에서 감자를 팔아야 했는지도. 강민혁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어요. 이사들 중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죠. 이사회가 끝난 날 오후였습니다. 시골 장터에 관용차 2대가 섰어요. 집행관이 내렸습니다. 박씨 가판대에 공문이 붙었어요. 영업 정지 처분이었습니다. 체납된 세금과 위생 위반, 강제 채무 행위까지 한꺼번에 처리됐죠. 박씨가 공문을 뜯으려 했어요. 집행관이 막았습니다. 뜯으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박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울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박씨 옆에서 같이 수아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박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동철은 그 시각 파출소 앞이었어요. 경찰 2명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상습 갈취, 폭행, 업무 방해. 고소장이 3장이었어요. 이동철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읽다가 멈췄습니다. 강상그룹 법무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서류를 다시 검토한 결과 수아 어머니의 채무는 애초에 불법 이자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원금 외 전액이 무효 처리됐어요. 강상그룹 법무팀이 직접 나선 거였죠. 빚쟁이 2명은 그날 저녁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장터도 달라졌어요. 재개발 대상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체였어요. 상인들이 웅성댔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보상은 있냐고. 공문에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 상인 중 재입주 신청 가능. 단 불법 행위 이력자는 제외. 박 씨는 제외였습니다. 이동철은 이미 경찰서였죠. 수아는 그 시각 강산그룹 서울 본사에 있었어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채였어요. 회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면 말해요. 괜찮아요. 장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거예요.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처음 나온 말이었어요. 2글자였습니다. 수아는 회장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시골 장터가 있었어요. 감자 자루를 끌고 새벽부터 나가던 그 자리가. 어머니는요? 수아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도망쳤는지 알았어요. 예.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도망친 거죠. 맞습니다.
수아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있어요. 이 동네 야사네요. 알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거든요. 어머니가 꽃 좋아하셨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일어섰어요. 저 오늘은 가야 해요. 예. 할머니 약 드릴 시간이에요. 회장이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아가 문을 향해 걸었어요. 장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실 바닥에 장화 소리가 울렸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감자 잘 팔아요. 예. 그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회장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고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장화 소리였어요. 강상그룹 52층짜리 빌딩 복도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약이 끊긴 적이 없었어요. 비톡촉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 앞에 차가 서지도 않았죠. 수아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7시였어요.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창이었지만 빛은 새 것처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밥을 차렸어요. 반찬이 3가지였습니다. 어제보다 하나 더 늘었죠. 할매,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된장찌개. 만들어 드릴게요. 잘했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오늘은 수아 이름을 알았습니다. 장터로 갔어요. 감자 자루는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박씨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판자로 막혀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장터 한가운데 섰어요. 예전에 감자를 팔던 자리였습니다. 3평짜리 자리였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아가 그 자리에 섰어요. 내려다봤습니다. 감자가 굴렀던 바닥이었어요. 돈통이 뒤집혔던 자리였습니다. 이동철 발의 발표 으깨진 감자가 있던 곳이었죠. 지금은 깨끗했어요. 수아가 발로 바닥을 한번 밟았습니다. 확인하듯이, 이 자리가 맞다는 듯이 목걸이를 꺼냈어요. 펜던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열었어요.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웃고 있었죠. 작은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수아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삼키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장터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맞아도 울지 않았어요. 돈을 빼앗겨도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마당을 지켜도 울지 않았죠. 지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터 한복판에서 그 3평짜리 자리에서 펜던트를 닫았어요. 목걸이를 다시 걸었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가 보였어요. 아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장이 열리고 있었죠. 수아는 걸음을 옮겼어요. 감자 자루는 없었습니다. 장화도 없었어요. 흰 운동화였습니다. 그래도 걸음은 같았어요. 한 발 한 발. 이 장터 바닥을 더 이상 감자를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이 장터를 살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수아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부터 나오던 곳이었으니까요. 이 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수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사람도 수아였습니다. 감자 한 자루를 팔아야 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가 고파도 나왔던 소녀였어요. 맞아도 울지 않았고 빼앗겨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결국 그 시장 위에 섰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라온 사람이
가장 단단한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더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